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강 한파가 몰려왔죠?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요. 이런 추운 날씨만큼이나 서민들을 춥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또 있네요. 여러분들 다들 이것 때문에 분통 많이 터뜨리셨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걸었던 기사가 결국 해고가 돼가지고 논란이 크게 일고 있잖아요. 네. 2014년 1월 3일날 완주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전할 당시 손님 4명이 현금을 냈는데 그 중에 2,400원을 회사에 덜 갖다 낸 버스기사 이진 씨가 회사 측에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거 너무 부당하다.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1심에서는 이진 버스기사가 이겼습니다. 근데 광주지방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에서는 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해버렸대요. 1심 복직 판결이 뒤집힌 것이라고 합니다. 네. 2,400원을 빼돌렸다. 그렇죠. 24,000원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논란이 엄청 커지고 있는 와중에 오늘 한겨레 신문이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네요. 같은 법원이 3년 전에도 비슷한 사안을 두고 판결을 했었대요. 근데 그때는 해고는 과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인가 봤더니만 이 버스기사 이진 씨 사건 바로 1년 전이네요. 2013년 1월에 승객이 요금으로 낸 요금, 이것도 또 3,000원밖에 안 됩니다. 2,400원, 3,000원. 아무튼 3,0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아서 해고 처분을 받았던 김모 씨에 대해서는 이거 김 씨가 크게 잘못한 게 아니다. 해고 처분 너무 과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아니 거의 사건은 비슷하잖아요. 오히려 2,400원은 3,000원보다 600원이 적잖아. 예. 적은데도 이번에는 해고 판결을 받고 바로 그 1년 전에는 이거 해고 과하다고 하고 법원이 이렇게 오락가락 판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유가 있나요?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오락가락 판결, 이것도 문제의 건의와 겨우 2,400원 가지고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는 버스기사를 내쫓는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법을 정말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 두 분들이 만약에 해고가 되고 그러면은 이보다 더 많은 돈을 횡령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해고 이상의 페널티가 주어진다면은 납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박 PD가 뭐 얘기하시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43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분이 계시잖아. 그렇죠. 제드래곤. 그러니까요. 게다가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만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있죠. 최태원 회장도 회사 돈을 497억 원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다가 2015년 8.15 때 특별사면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4년형을 선고받았는데 2년 7개월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문제는 비슷한 시기에 식당에서 라면 2개를 끓여 먹고요. 10개를 훔친 한 남성이 이게 경제사범으로 봐야 되나요? 경제사범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역을 얼마를 선고받았느냐?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답니다. 라면 2개에 10개를 훔쳤으니까 12개를 훔친 거 아닙니까? 네. 라면 12개면 얼마입니까? 이게 기껏해야 한 10,000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10,000원도 안 되잖아요. 10,000원도 안 되는 물건을 훔쳤는데 징역 3년 6개월. 497억을 횡령한 사람은 징역 4년. 이게 무슨 판결이 이래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거잖아요. 제드래곤이나 최태원이는 얘네가 없으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망할지도 모른다. 겁이 나는 거고, 라면 12개 훔친 사람은 없어도 그만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죄 없는 사람 1명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 10명을 죽이면 인간 백정이 되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을 죽인 자는 도리어 영웅이 된다.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옛날 중국의 춘추시대에 묵자라는 분이 계셨거든. 네. 공자, 맹자, 그리고 묵자란 분도 유명한 사상가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도토리 묵이었다는 그분이잖아.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사법부도 이 묵자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 이재용 구속영장이 거절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 앞으로 어떤 분이 판사가 될지 지금 예비 판사분들도 유념하셔야 될 게, 그런 거를 심사를 하실 때는 100년 동안 내 이름이 역사에 남을 수 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조희연 판사는 당장 모든 언론계 기자들도 그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롯데, 삼성 어디로 갈지 지켜보겠다, 판사. 그리고 실제로 삼성에는 전직 판사 출신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조희연 판사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친구들한테 어떤 소리를 들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없이 운전하는 구글의 무인 자동차 아시죠? 아마존의 무인 계산대와 사랑과 감정을 공유하는 소프트뱅크의 감성 로봇도 알고 계시잖아요? SF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봤던 이야기들인데 이미 현실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원동력이 바로 기술의 발달이거든요. AI, 빅데이터, VR, 이 기술들이 우리 생활을 많이 바꿔놓고 있잖아요. 이들 기술이 테크 빅뱅을 만들면서 우리 미래가 더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달라지는 미래를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분인 케빈 켈리가 미래 기술의 12가지 흐름을 친절하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저도 들었어요. 그 책이 미국, 일본 아마존이랑 뉴욕타임스에서도 베스트셀러로 선정됐다면서요? 케빈 켈리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단언컨대 가장 멋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네비터블 미래의 정체 청림출판.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지역가입 건보료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요, 이 지역가입자 80%에 해당하는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점차 낮아져서 현재 절반으로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하.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소득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이게 중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살고 중고 자동차를 모는데도 건보료는 비슷한 수준의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이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소 키우고 이러면서 수입을 올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소들이 머무는 축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 몇 마리 플러스 축사, 이거를 지역 가입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축사에 물 주는 시설이나 뭐 이런 거 놔도 그게 다 포함돼 가지고 건보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야, 너무하네. 이게 시골 분들에게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건복지부가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오랫동안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죠. 건보료 부과가. 그런데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즉 소득이 많으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자를 줄이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개편안은 3단계로 나눠져서 점진적으로 추진이 되고요. 단계마다 3년씩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난 이런 거 시행할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하려면 한 번에 해버리지 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3년 지나면 또 흐지부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요, 이제 상반기에 개정을 마치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을 한대. 그러면 정권 바뀌면 보통 넉넉히 잡으면 2년 뒤에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돈을 안 내고 있는 고소득자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야. 그렇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마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야, 너 수사하기 전에 빨리 증거 인멸하려면 해, 이거와 같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첩보를 넘겨주는군요. 이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우려를 드러내셨어요. 갑자기 반값으로 내릴 수 있을 정도면 평소에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걷어갔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걸로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호의호식했던 거구만. 직원들이 아니라 위에서 챙겨 먹었겠죠.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가 성공했다고 판단을 내렸나? 약간
기고만장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뭔 얘기냐면 그동안에 전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 있죠. 갤로트 세븐 발화 사건. 네. 이 원인을 지금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질질 끌다가 결국은 밝혔는데 이게 밝힌 게 시원치가 않아. 겨우 이걸 밝히려고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드래곤 구속영장 결과를 보고 나서 발표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삼성전자는요 지난해 이딴 발화 사고로 단종된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결함이 확인됐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다만 다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결함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계 결함이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의 문제라는 거죠. 아무튼 삼성 측 설명에 따르면요. 갤로트 7 수십만 대를 동원해서 소비자들이 반납한 거 가다가 막 써버린 것 같아요. 아무튼 충전, 방전 시험을 거듭했는데 봤더니만 삼성 SDI와 중국 ATL에서 제조한 배터리에서 각기 다른 결함이 발견됐다. 또 국외 검증기관 세 곳에서도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거잖아. 삼성전자가 만든 물건은 전혀 하자가 없고 우리가 외부 수여를 한 SDI, ATL 얘네 배터리가 문제다. 그렇죠.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치. 지네는 설계 제대로 했다. 다른 부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공급받은 것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새로운 제품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갤 8이 나오죠. 그렇죠. 갤럭시 S8을 준비 중인 삼성전자는요. 뭐 이제 배터리 안전만 강화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제품 제대로 내놓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들 너무나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배터리 결함 하나 발견하려고 몇 달을 질질 끌었다? 너무나 수상해요. 또 이렇게 점잖게 꼬리 자르기를 하는군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삼성전자의 이런 발표를 듣고도 앞으로 나오는 갤럭시 S8을 살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은 강제로 사야 될 거예요 아마. 요즘 비행기 타면 갤로트 7은 비행기 내에서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다른 삼성 스마트폰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두렵네요. 작년에 담배로 걷어들인 세금이 무려 12조 원이 넘었다고 해요. 12조요? 예. 아니 담배 팔린 게 아니라 담배에서 나온 세금만? 세금만. 와.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한 지 2년 만에 연간 세수가 따블이 된 거예요. 아니 정부는 세수 확보 차원이 아니라고 했잖아.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수 확보가 따블이 돼버렸어요. 이야 대단하네. 그 얘기는 흡연을 하는 서민들 주머니는 더 털렸다 그거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요. 담배사들이 작년 판매한 개수가 무려 37억 값. 대단하죠? 아니 3억 7억 값도 아니고 37억 값이에요? 37억 값. 이야. 아니 박 PD랑 저는 담배를 전혀 안 피우는데 그렇죠. 이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피운 겁니까? 소비세를 포함해서요. 갑당 3,323원의 세수가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담배 한 갑에 4,500원이죠. 그러면 4,500원에서 3,300원이 세금이란 거야. 아 그래요? 어쩜 이렇게 기름이랑 비슷해요? 그렇군요. 아 실은 저는 담배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격도 잘 몰라요. 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곱하기를 해보면요. 12조 3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2015년 세수는요. 10조 5천억. 이때가 인상을 한 첫 해잖아요. 벌써 1년 만에 2조 원이 늘어난 거예요. 2015년 1월 2,000원을 인상을 했는데 이때 정부가 뭐라고 했냐? 연간 세수가 2조 8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칠 것이다. 그런데 따블이 됐어. 그러면서 흡연율도 떨어지고 우리 국민들도 건강해질 것이다. 그런데 증세 100번 양보해서 좋다 이거야. 근데 이 돈 누가 쓰고 있습니까? 최순실 같은 엄한 애들이 다 허튼 데다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소식 듣고 담배 더들 많이 피시겠네요.
곧 설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네. 이맘때쯤이면 다들 걱정하실 거예요. 도대체 고속도로 언제 타야 될까? 그런데 오늘 국토교통부가 교통정보 공유 협약기관인 팅크웨어와 함께 명절 연휴 기간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와 우회도를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결과를 보니까요, 이번 설 연휴는 기간이 짧았던 지난해 추석처럼 명절 전날인 27일 오전이 가장 정체가 심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달력을 보니까 올라오는 거는 분산이 잘 될 것 같은데 내려가는 날이 사실상 금요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보다는 우회 국도를 이용해라. 그래야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7일 날 출발하는 분들은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에서 서평대 구간을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보다 우회도로가 약 30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의심이 가. 이렇게 해놓고 국토부 관계자들은 다 고속도로 타려고 하는 거 아닐까? 너무 심한 추측이겠죠?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도 물론 조금 있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은 아마 해외로 갈 것 같은데요. 그러려나? 너네야 안에서 막히든 말든 지지고 볶든 알아서 해라. 우리는 해외로 떠나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을 하다 보니 모든 걸 다 불편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또 다른 설 연휴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설 연휴에 반갑지 않은 선물이 있잖아요. 선물은 다 반가워야 할 텐데 반갑지 않은 선물이 뭘까? 보면 선물 배송이나 명절 인사를 사칭했던 스미싱이 스미싱이 올해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네. 미래창조과학부와 인터넷진흥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요, 스미싱 문자는요 2014년 일평균 약 11,000여 건 정도가 탐지가 됐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이게 또 대량 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택배 회사에서는 선물 배송을 갔는데 집에 사람이 없네요. 이런 문자 많이 오잖아. 그렇죠. 이 문자가 택배 기사가 보낸 거일 수도 있지만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런 스미싱 문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클릭했었을 때 자기들의 가짜 금융 사이트로 넘어가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 택배사에서는 문자에 인터넷 주소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절대 누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 고향 간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고속도로 타실 때도 조심하시고 스미싱 문자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명절 때마다 공항이 미어 터지잖아. 그러니까. 근데 고속도로는 왜 또 미어 터져? 그러게, 둘 다 미어 터지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작년 정부가 11월 3일에 부동산 대책을 내놨잖아요. 그 여파로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서울을 비롯해서 청약 조정 지역의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됐죠? 거기다가 최근에 청약 열기가 많이 꺾였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움직임으로 강남에서도 미계약이 발생하고 청약 미달이 속출하고 있는 거죠. 오늘 국토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요, 지난달 주택 청약 종합저축 신규 가입자 수가 33만여 명으로 파악이 됐어요. 이는 지난 11월 신규 가입자 수가 44만 6천여 명인데 약 26%가 감소한 겁니다. 아니, 이건 4분의 3 토막이 났네요? 그렇죠. 10월은 보니까 더 많아. 47만. 오호. 그러니까 달이 갈수록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요, 작년 12월에 분양한 서울 잠원동 레미안 리오센트는요 1순위에서 12.3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근데 미계약이 생긴 거야. 아니, 경쟁률이 이렇게 높았는데요? 12대 1인데 어떻게 미계약이 생기나? 알고 봤더니 1순위 요건이 강화되면서 부적격자가 당첨자 중에 무려 30%나 있었고요. 어허. 그리고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서 계약을 포기한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로열층이 아닌 당첨자들이 계약을 많이 포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층은 미분양이 꽤 된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2월 분양한 서울 목동
파크자이가 6대 1이었는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서 미계약이 나왔어요. 아니 84제곱미터가 가장 인기 있는 데 아닌가요? 그렇죠. 30평대인데 미계약이 나왔다고 합니다. 서대문구 연희파크 푸르지오, 화성 동탄 2신도시 아이파크, 여기는 아예 1순위 청약부터 미달이 나왔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 경기가 진짜 확실하게 꺾이는 걸로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사소한 것도 거절당할까봐 말을 못해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게 제가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소 두려움이 많아 겁쟁이였던 저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어떤 책에 미리 보기를 읽고 독자들이 남긴 댓글입니다. 책의 저자도 사소한 부탁을 잘 못하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도망치지 않고 부딪혀 봅니다. 1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 거절을 당하는 건데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100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공짜로 달라고 하거나 특이한 도전들로 거절을 받아들이는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갑니다. 100일간 진행된 거절당하기 연습. 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2016년 아마존 경제경영 자기개발 분야 1위, 테드 150만 뷰 화제 강연. 거절을 받아들이는 한 남자의 이야기. 거절당하기 연습.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이 얘기를 누가 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열린 시위를 봤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막 선거를 치렀고 이 사람들은 왜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유명 인사들이 명분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 또 얘기를 했습니다. 와! 시청률이 방금 나왔는데 3,100만 명이 내 취임식을 지켜봤다고 한다. 훌륭했던 4년 전의 취임식 시청률과 비교해봐도 1,100만 명이나 더 많다. 취임식이니까 트럼프겠네요. 그렇죠. 이 트럼프가 한 얘기인데 트럼프가 뭐 공식적인 언론 석상이나 이런 데서 한 얘기가 아니라요. 트럼프가 자신의 트위터에 트윗질을 한 거래. 네. 아니 한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트윗질을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서 해도 되는 걸까요? 얘는 맨날 하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트럼프의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되는가 봤더니 2천만 명이 넘네요. 오. 전 세계 트위터 이용자 중에 순위가 68번째래요. 아, 이것도 우리처럼 일당 준 거 아닐까요? 일당을 얼마나 줘야지 이 정도 되려나? 나랑 팔로우 맺으면은 건당 100불. 그 정도면 2천만 명 모을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팔로워가 많은데 오바마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지난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국정도 챙겨야 되고 엄청 바쁠 것 같은데 이 트윗 글을 언제 남겼나 봤더니 22일 날 아침에 남겨놨다는 거야. 새벽부터 폭풍 트윗에 빠져있다고 해요. 미국 언론들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직 하지 않고 이 트윗질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미국 기자들은 백악관 안 가도 될 것 같아. 보통 기자회견도 하고 그죠? 이런 거를 공식적인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지 침대 위에서 트위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기자들도 트럼프의 트위터만 보면은 실시간 기사가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는 트럼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는 해요. 이유가 뭐냐? 트럼프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임에 반대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가 껄끄러운 거지. 왜냐하면 지난번 방송에서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반대하는 여성 시위 행렬이 진짜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대만원을 잃었어요. 네. 미국에서만 열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열렸는데 서울 강남에서도 열렸다고 하더라고. 오. 근데 거기 모인 인원을 다 더해봤더니만 300만 명이 된다는 거야. 예. 엄청나죠? 특히 트럼프가 지금 있는 워싱턴 DC 미국 수도 있죠. 여기서도 여성들의 행진이 이어졌는데 여기 모인 인파만 해도 50만 명에 육박한대요. 여기서 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마돈나 있죠. 네. 미국의 팝 디바 마돈나가 갑자기 연설 무대에 예고도 없이 뛰어올랐대. 뛰어올라서 뭐라고 외쳤냐면 사랑혁명에 동참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여성으로서 폭압의 새 시대를 거부하고 저항한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뒤에다가 엄청난 욕을 트럼프 XXX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오.
대단하죠. 뭐라고 했어요? 뭐 그게 F- 궁금한데? F로 시작하는 막 욕을 하더라고요. 아유, 대충 알잖아요. 너무 노말해요. 아, 노말한가요? 제가 영어가 짧은 데다가 영어 욕까지는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F 욕 말고는 잘 몰라서 나머지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Fine, thank you 아니야? 아, fine, thank you. 또 있습니다. 에미상 코미디언 부분 여우주연상 수상자인 아메리카 페레라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존엄, 개성, 권리가 공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아니다. 우리가 미국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대. 그렇죠. 또 박 PD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있죠. 마이클 무어 감독. 네. 무어 감독도 이날 행진에 참가를 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했대요. 워싱턴 포스트에 트럼프가 정권을 잡았다. 이게 헤드라인에 실려 있었거든요. 그 워싱턴 포스트를 딱 꺼내 들더니만 반으로 팍팍팍 찢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환호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위에는 엄청난 퍼포먼스와 함께 많은 인파가 참가했는데 트럼프 자신의 취임식은 생각보다 너무 초라했다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인파를 대충 추측을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90만에서 100만. 시위대는 300만인데 3분의 1밖에 안 되죠. 특히나 2009년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식 인파는 180만 명 정도 됐거든요. 네. 이게 절반밖에 안 돼. 근데 이 두 사진을 2009년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식 사진이랑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사진이랑 비교한 사진을 딱 옆에 넣어놓고 올려놓은 거야. 진짜 봤더니만 트럼프 취임식 사진은 뭔가 휑해. 사람이 안 보여요.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식 사진은 가득 사람들이 차 있더라고요. 한눈에도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 리트윗을 미국 정부기관이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미국의 기자가 이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해서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놓으니까 보라고 연맥인 거겠지. 트럼프가 트위터만 하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 박 PD가 얘기한 대로 미 정부기관 중에 국립공원 있죠. 이 사진을 리트윗을 했대요. 아이고 이건 뭐 블랙리스트 작성하라 그러면 영혼 없이 말만 잘 듣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걸 또 알았겠지. 지는 맨날 트위터만 하니까 이거를 봤는지 정부기관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야.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공식 트위터에 공무원들 글 올리지 말아라. 오. 그러놓고 지는 이제 폭풍 트윗을 하고. 얼마나 웃깁니까? 자신은 마음대로 트위터하면서 정부기관에는 재갈을 물리는 이런 이중적 행보. 아니, 대통령도 정부기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지는 명령 내리는 사람이니까 지는 그런 명령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지 스스로 정부기관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 PD가 방금 얘기한 대로 앞뒤가 안 맞는 행보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식 때 했던 취임 연설 있죠. 이게 20분밖에 안 됐어요. 엄청 짧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최고로 짧은 건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 중에는 너무나 짧은 연설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피부색이 검던지 희든지 우리는 똑같이 붉은 피를 흘린다. 애국심으로 마음을 열면 편견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미국이 단합하면 어느 나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디트로이트 외곽에서 태어났던 네브라스카 들판에서 태어났던 똑같은 생명을 가졌고 똑같은 꿈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뭔 얘기겠습니까? 통합을 강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어차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취임 전에 대통령 지지율 가장 낮다며요. 그리고 취임식 인파도 너무나 작고 곳곳에서 시위까지 벌어지고 이거를 의식한 듯이 국민 단합 촉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딱 요 부분만이야. 20분 연설 중에 뭐 이거 읽어봤자 한 1, 2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네. 딱 요 부분만 단합을 강조를 했고 나머지는 이런 통합이나 단합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요. 선거 당시 백인과 서민 계층을 열광시켰던 미국 우선주의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거죠. 미국 우선주의만 20분 내내 얘기를 해버리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통합 얘기는 살짝 수사로만 갖다 붙여놓고 나머진 지 하고 싶은 얘기 잔뜩 해버린 거야. 아유 그리고 얘가 보니까 아주 영악해요. 피부색이 검든지 희든지. 그럼 멕시코 애들은 뭐야? 둘 다 아니잖아. 그렇죠. 니네는 차별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차별 받는 거겠지. 아무튼 트럼프는요. 어떻게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는지 보면요.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은 우리의 산업을 희생해서
다른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우리 국방을 궁핍하게 만들면서 다른 나라 군대를 지원했으며 우리 국경 방어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경을 지켜줬다. 미국이 전적으로 희생했다. 이걸 강조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 간접 자본은 황폐화되고 있는데 외국의 수조 달러를 원조해줬다. 외국 사회 간접 자본 만드는데 미국 돈을 갖다 써버렸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의 통상과 세제, 이민, 외교 이런 모든 정책은 미국 근로자와 미국 가족들의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가까이 베트남전만 해도 얘네가 왜 통킹만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거를 거짓으로 나중에 조작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날조한 거잖아요. 그런 일을 왜 벌였을까? 알고 봤더니 군수회사에서 야 우리 물건 팔아먹어야 되는데 전쟁 좀 이렇게 주면 안 될까?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트럼프는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죠. 얘는 돈만 벌면 되잖아요. 사업가 아닙니까? 미국인들의 통합? 그것 뭐 갖다 버리고 그냥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대상으로 나는 내 돈만 벌면 된다. 내 비즈니스만 하면 된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더 나아가 트럼프는 이런 얘기도 취임식 때 했어요.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일자리, 국경, 부 그리고 우리의 꿈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때 지킬 두 가지 원칙은 바이 아메리카, 하이어 아메리칸. 이게 뭐겠습니까? 미국 물건을 사고 미국인 고용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당시에 강조했던 백인과 서민 계층 이 사람들에게만 잘 보면 된다.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 바이의 철자가 BUY잖아요. 사다. 근데 이게 BY로 바뀔 거야 아마. 아, 빠이빠이. 그리고 하이어도 파이어로 바뀔 거야. 아마 그럴 가능성이 네. 높겠죠. 아무튼 트럼프의 이 같은 정책 기조는요.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힌 6대 핵심 국정 과제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대요. 이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경제를요. 자기 임기 내에 4% 성장률에 올려놓겠대.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2,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게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목표라고 돼 있더라고요. 또 미국 우선의 에너지 계획과 외교, 정책, 일자리, 성장을 되찾아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 협상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저만 이런 생각을 하진 않겠죠. 트럼프의 핵심 국정 과제 뭔가 낯설지가 않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죠. 예전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내세웠던 747, 474 이거 앞뒤만 바뀌었죠? 네. 아무튼 이 공약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명박은 이런 얘기했잖아요. 747 7% 경제 성장, 4만 달러 국민 소득, 7대 경제 강국 달성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대 강에 녹조 라떼만 만들어 놨잖아. 그렇죠. 박근혜는 더 심하죠. 박근혜는 4% 경제 성장, 트럼프의 목표랑 똑같았잖아요. 거기에 70% 고용률, 4만 달러 국민 소득.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337 박수나 열심히 치면 건강해요 라고 하지. 진짜 박 PD의 그 얘기가 더 맞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이명박 박근혜 전철을 담지 않고 국정과제 지킬 수 있을까? 일단 좀 살펴보자면요. 트럼프가 약속한 연간 4% 성장률은요. 이거 달성하려면 미국 성장률을 2배 이상 끌어올려야 된대요. 네. 오바마 때 미국 성장률이 엄청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거의 주저앉아가는 미국 경제를 일으켜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6에서 1.7%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뭔 재주가 있을까? 아무튼 이거를 4%까지 올려놓겠다 해. 아, 우리나라도 4%가 불가능한데 미국과 같은 거대 GDP를 자랑하는 나라가 어떻게 4%를 성장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왜 불가능해? 규제 개혁, 감세 이걸로 할 수 있대요. 각종 규제로 인해 비용이 2015년 현재 2조 달러를 넘어섰다. 뭐 트럼프는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규제 집행을 유보하는 한편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를 찾아내서 관계부처에 벌써 지시를 내렸대요. 이렇게 하면 충분히 4% 달성할 수 있다. 게다가 최상위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구간에서 소득세율을 낮추고 세법을 단순화하고 또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거 유도해내겠다. 트럼프가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너무나 비슷해. 베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명박 박근혜도 다 그 얘기했잖아요. 규제 풀겠다. 세금 낮추겠다. 그러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 네. 아니 이명박 박근혜한테 진짜 박 PD 얘기처럼 사교육을 받았나? 또 트럼프가 밝힌 6대 국정 과제에서 보면요. 엄격하고 공정한 무역 협정도 강조하고 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협정을 체결했지만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한 게 있죠.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거 철회하겠다. 벌써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와 미국이 북미 자유협정 나프타라고 하죠. 이것도 맺어져 있는데 이것도 재협상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 조건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거 다 폐기하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죠. 우리나라와 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이것도 재협상하겠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네. 이미 트럼프 취임 전부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 노래도 있잖아요. 슬픈 예감은 절대 틀리지 않아. 네. 국정 과제로 홈페이지에 탁 걸어버렸다는 거야. 게다가 나머지 국정 과제에는 5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내 원유 천연가스, 셀가스 생산을 적극 장려해서 에너지 독립을 추진하겠다. 이것도 예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뭐 기후변화, 지구환경 파괴하는 거 상관없고 비즈니스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트럼프가 국정 과제로까지 내세웠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대부분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 때는 어차피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과격한 표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정작 대통령에 취임하면 좀 달라질 것이다. 뭐 세계와도 좀 친근한 제스처도 취하고 유연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이 기대가 무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있는 셈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선 후보 때보다 더 거침없이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미 국제사회는요. 이런 트럼프의 행보에 불안에 떨고 있대요. 왜 불안에 떠드냐? 그냥 공식 채널, 공식 루트를 통해서 그 나라의 불만을 드러내버리면 뭐 어떻게 외교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트럼프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공식 채널로 얘기 안 해요. 트위터에 올려버린다니까. 이 트위터를 통해서 야 한국 니네 왜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해? 야 캐나다 니네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 트위터에서 혹시나 자신의 나라들이 거론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이 글로벌 기업들도 트럼프를 상대하는 그런 전용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 안 했다가는 형이 난리가 날 것 같아. 야 한국 사드 가격 2배로 올려줘.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바로 트위터로 대답을 하는 거지. 야 우리가 지금 논의 중이다. 롯데에서 어쩌면 좀 도와줄 수 있을 것도 같다. 라든지 아니면 이 전혀 다른 계통의 또 다른 국방 전문가가 뭐 밀덕을 대표하는 한 분이 야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마라. 사드 이거 20-30년도 더 된 미사일인데 이걸 어디다 쓰레기를 우리한테 파냐 이 나쁜 새끼야. 이런 식으로 트윗을 바로 날려주는 거지. 우리가 그 밀덕 한 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한국 MS에 계시는 그 부장님이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트럼프의 자충우돌 행보 때문에 벌써 이런 보고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현대경제연구원이 22일 어제죠.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의 주된 골자는 트럼프의 이중 행보로 우리나라의 대미,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트럼프가 한미 FTA를 폐기해서 관세 수준이 FTA 이전으로 오를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요. 연간 3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조 8천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연간 대미 수출 총액의 5%나 된대요. 그래서 2020년까지 트럼프가 4년 임기잖아요. 4년간 손실을 추정하면요. 총 15조 3천억 원. 이 정도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네.
아까 브리핑에서 얘기했던 담배세 1에서 올려놨나? 15조 비슷하네요. 액수가. 또 대미 수출 손실에 따른 국내 고용 감소분도요. 연간 32,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해 취업자 증가의 10.7%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래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면 현대경제연구원이 그럴 경우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이 미칠까 측정을 해봤더니 한국의 중국 수출이 1.5%나 감소한대요. 2016년 한국의 대중 수출이요. 124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6조 원 정도 됐는데 이거를 감안했을 경우 2조 2천억 원 정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중국은요. 한국산 중간재를 수입해가지고 완제품을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 못하면 우리나라 수출길도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런 예측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왜냐?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의 의도대로 될지 트럼프의 마음대로 이렇게 트윗질만 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을 들을지 이게 의문이란 얘기인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 트럼프의 의도가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벌써 크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 중국한테 아무리 위협을 해봤자 중국은 이제는 수출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그런 나라로 벌써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중국 내수 시장이 이미 엄청나게 발달돼 있대요. 게다가 오히려 중국의 대미 수출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난리가 난대. 왜겠습니까? 미국의 물가가 오르게 되니까. 그렇죠. 미국의 물가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백인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마트에 갔더니 야 중국산 제품 다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미국산만 있는데 가격이 2배야.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게다가 이것도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이게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네. 이거 중국 마음에 안 들면 이거 한꺼번에 내다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똥값을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미국 기업이 만든 제품 이거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이거 수입 금지시켜버려. 구글 니네 왜 여기 와서 사업해? 막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지 마음대로 중국과 이런 무역 전쟁이 가능할까? 지 사업 손해가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을 못 팔게 되면 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걸요? 그렇죠. 게다가 이런 예측이 또 가능한 이유가 트럼프의 일기 진용만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의 공약과는 너무나 딴판인 인물들이 중요 요직을 다 차지해버렸거든요. 대선 캠페인 때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를 위해서 친노동정책, 재정 확대를 강조했거든요. 이 친노동정책과 재정 확대는 원래 공화당의 공약이 아니죠. 원래 민주당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데 트럼프는 뭐가 필요 있어? 내가 얘기를 해서 이 민주당에 투표하는 사람들 표까지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선 후보가 되고 실제로 대통령까지 됐잖아.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경제팀의 핵심 요직에 앉은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의 월가 출신 인사들이에요. 자신의 공약에선 친노동 정책했잖아. 그럼 노동자 출신을 앉아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월가 출신을 앉았어요. 이 월가 출신들이 친노동 정책 필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죠.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AI 빨리 도입하자. 로봇 쓰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러스트벨트의 이 백인 노동자들 일자리가 더 빨리 없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선 기간 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 멕시코 장벽을 건설하겠다. 이것도 벌써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요.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멕시코 장벽을 건설하는데 미국 돈은 한 푼도 안 들일 수 있다. 왜? 멕시코 정부 압박해서 멕시코 정부가 이 장벽 건설에 돈을 대게 만들겠다 했잖아요. 네. 아니 근데 멕시코 정부가 호구입니까? 바보입니까? 지네 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장벽을 만들 리가 없죠. 미국이 아무리 압박한다고 해도 멕시코 정부가 이 돈 지불하지 못한다. 벌써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트럼프가 아무리 압박해도 이거 우리는 들어줄 수 없다.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멕시코 장벽 건설은요. 벌써 트럼프에게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대요. 왜냐면요. 이 멕시코 장벽 건설 때문에 트럼프 찍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공약 하나만 보고 트럼프를 찍었는데 이거 건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적 위기가 트럼프한테 닥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런데 또 건설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돈을 들여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어버린다. 장벽을 건설해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 반대 시위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트럼프는 외통수에 걸렸다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야구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PD님도 그런 경우 자주 보셨을 거예요. 팀에 에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안타나 홈런이 없어. 평소보다 팍 줄어들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야구도 마찬가지고요. ML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문가들은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에이스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에이스들이 뭐 잘하니까, 잘 막아주니까 뭐 우리는 대충 해도 이길 거야. 이래서 오히려 안타나 홈런이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에이스가 나오면은 오히려 팀 내 타자들이 일부러 안타를 덜 치고 도루도 덜 하는 게 아닌가. 왜? 엿먹어라 이거지. 에이스 투수들은 보면요. 대부분 선수들과 조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트럼프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혼자 잘났다. 뭐 나 부자야. 일자리 많이 만들어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서 지 혼자 트윗질 다 해버리고 이러면은 설사 처음에는 초심으로 걔도 제 또라이인데 그래도 뭐 실제로 일해보면 그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합류했던 사람들도 서서히 등을 돌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박 PD의 그런 분석이 진짜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나마 트럼프에게 마음을 열라고 노력을 했던 집단이 있거든요. 네. 어디냐? 언론계. 그래도 이 허니문 기간이니까 트럼프에게 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기자들이 많이 노력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해도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네. 왜냐면요, 트럼프가 백악관 웨스트 윙에 있는 기자실을요, 여기 왜 이런 데가 기자실이 있지? 백악관 밖으로 옮기려고 추진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 사실을 알아버렸어. 그래서 기자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백악관 안에 있어야, 백악관 웨스트 윙에 있어야 취재하기가 편한데 왜 이걸 밖에 옮기느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한 발 물러났긴 했대요. 그런데 이런 사족을 붙였다는 거야. 뭐라고 했냐면, 기자실을 이전하진 않겠지만 일부 언론은 기자실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특유의 독서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이거 우리랑 전쟁하자는 거야? 엄청 반발하고요. 트럼프 취임식 기사에 우호적인 기사가 싸그리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죠. 당장의 타율 그래봐야 하루치거든요. 하루치는 100경기 이상에서는 무시해도 될 수치란 말이죠. 오늘 하루는 쟤를 엿먹이는데 충성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취임했으니까 조금 좋게 써주려고 했는데 너는 내가 믿을 수 없는 언론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이러면 기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우호적 기사가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트럼프가 트윗질에 더 빠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한마디로 트럼프 주변에는 우군이 거의 이젠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나마 트럼프를 지지하던 백인 서민들도요, 트럼프의 정책이 가시화되면 눈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공화당 출신인데 공화당에서도요, 트럼프의 행보를 쟤 뭔가 아직도 이상해, 내가 좀 좋게 봐주려고 해도 도저히 못 봐주겠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언론들은 트럼프가 이제 너 뭐 제대로 못하기만 해봐, 패착이 나오기만 해봐,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요, 트럼프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거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대요. 중간에 탄핵당하거나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안젤리아 윌슨 정치학 교수도요, 인디펜던트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정치 스캔들이 더욱 커질 경우 취임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겨우 1년 정도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직거리를. 네. 아까 트럼프가 이명박근혜 정책을 많이 베낀 것 같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박근혜 탄핵 정국도 스터디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나도
탄핵되면 저렇게 해야지 하고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트럼프만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정치계나 경제계에서도 한국을 반면교사를 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희는 들어요. 뭐냐면요. 미국보다 탄핵 정국에 앞서 접어들었잖아요. 우리의 사례가 가장 가까운 사례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탄핵되는? 미국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747, 474 사기극의 전말도 이거 분석해가지고 트럼프를 끌어내려는 시도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미국의 다음 정부는 어쩌면 야 한국 땡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니네들 네. 덕분에 트럼프 끌어내렸어 이럴 것 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린 우리의 경험을 배우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아직 뭐 박근혜가 탄핵이 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산맥만 시위 이것도 우리의 광화문 시위를 보고 용기를 얻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매번 몇십만에서 몇백만의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는 걸 미국 사람들도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야 우리가 인구가 몇 배가 많은데 한국보다 적으면 어떡해.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미국이 이렇게 한국에 고마워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가 빨리 박근혜 탄핵을 마무리 짓고 우리나라 경제, 정치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야 미국 애들도 한국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빠르게 정상화가 됐네. 우리가 배워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솔선수범해야죠. 그렇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3월에는 결정이 난다고 하잖아요. 조금만 힘을 더 냅시다. 타이밍이 딱 좋아요. 봄이 막 올 즈음에 탄핵도 되고 새로 스타트도 하고. 그렇죠.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격이라는 컨텐츠를 봤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하고 싶은데요. 사연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돈 많은 어머니가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딸을 데리고 교회로 나섰대요. 그래서 며칠 동안 농장을 운영하는 가난한 가족들과 모녀가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여행을 마치고 어머니는요. 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번 여행 어땠니? 딸은 정말 좋았어요,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았지? 딸이 그럼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렇담 뭘 배웠는지 내게 말해 보렴. 어머니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살아보니까 너무나 불편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절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딸이 얘기할 걸로 여기셨던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딸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였다고 합니다. 엄마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다는 얘기인 거죠. 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집에는요, 개가 4마리나 있지만 우리는 1마리뿐이에요. 우리 집 뒷마당에는 수영장이 있지만 그 집은 코앞에 끝도 없이 흐르는 시냇물이 있어요. 너무나 좋아요. 우리 집 정원에는 등불밖에 없지만 그 집에는 밤중에도 별들이 한가득 훨씬 훤히 비춰줘요. 우리 집 마당은 울타리로 막혀 있어서 답답한데 그 집 마당은
수평선까지 이어져요. 우리 집이 세워진 집터는 너무나 비좁지만 그 집이 세워진 들판은 끝도 없이 너무 넓어요. 우리 집에는 밥을 해주시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계시지만 그분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 작물을 키워요. 우리는 배가 고플 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야 하지만 그분들은 정원에만 나가면 자라는 음식이 가득해요. 우리 집은 안전을 위해 담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분들은 담벼락 없이 이웃들과 오손도손 잘 지내요. 이런 얘기를 딸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엄마가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딸 얘기가 사실이라면 딸이 본 집이 훨씬 부자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딸이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엄마. 이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됐어요. 당연히 가난하죠. 얘네가 집 마당이 수평선까지 이어지려면 이게 수만 평은 될 텐데. 아이 시골이잖아. 집 마당이 아니란 거죠. 앞에 어휴. 동네가 이렇게 탁 트여 있다는 얘긴 거지. 그리고 정원에서 키우는 작물이 있을 정도면은 아이고 분홍이지. 분홍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내용에는 가난한 가족이었대요. 그냥 조그만 농장을 운영하는데 이 아이의 눈에서 보면 진짜 너무나 부자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는 적게 가진 자가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 딱 맞지 않을까. 아이의 순수한 눈과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리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이 중국 사람들이 겪는 미세먼지 고통 이거를 한번 방송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수집한 정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중국의 정말 부자들, 이 사람들은 이민 갈 거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라는 거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당장 폐병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민을 알아보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밤중에 별들이 가득한 그런 하늘이 있는 곳으로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홍이라니까. 아이, 자꾸 분홍이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죠? 네. 우리도 그러니까 빨리 시골에 집을 짓고 살죠. 담벼락 없이 이웃들과 오손도손 살려면 이거 공동경비를 한다는 거 아니야. 공동경비를. AI를 활용한 드론이 보안 얼굴 인식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날아가서요 경고를 해요. 이런 집은 보안 업체까지 두고요. 아이, 담벼락 없이 오손도손 잘 살고 있다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가요. 아무튼 너무나 부러운 것 같네요, 박 PD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